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다들 한 해 마무리 준비하고 계셨을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외환시장에서는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불과 몇 시간 만에 30원 가까이 수직으로 떨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환율 그래프를 위에서부터 그냥 꾹 눌러버린 것처럼 말이죠. 네, 차트 모양이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기묘한 급락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트 위에 숫자가 오르내리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연말, 특히 12월 마지막 날의 환율이라는 숫자는요.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기업의 성적표, 은행의 건강진단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연말 환율을 관리해야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비밀병기가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위적인 방어막이 거칠 1월에 우리가 마주할 세 가지 시나리오와 당신을 위한 구체적인 생존 지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건의 현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죠. 보내주신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분봉 차트를 보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죠. 왜? 보통의 환율 그래프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무슨 심전도 그래프처럼 위아래로 뾰족뾰족하게 거의 톱니바퀴 모양으로 움직였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정부의 방어순 테스트라고 해석하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간을 보는 겁니다. 간을 본다고요? 네,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압력이 지금 얼마나 거센지, 만약 우리가 방어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의 실탄, 즉 달러를 써야 효과가 있을지, 그걸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떠보는 과정이죠.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탐색전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순식간에 환율이 1,485원대에서 1,450원대 후반까지 급락했죠. 와, 단 하루, 그것도 반나절 만에 이 정도 변동폭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긴 절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네. 12월 31일 환율이랑 1월 2일 환율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인위적으로 숫자를 만드는 걸까요? 이건 마치 학기 말에 성적표 잘 받으려고 하루 벼락치기 공부하는 느낌인데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단 하루의 숫자, 12월 31일의 종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숫자가 경제 시스템 곳곳에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기업의 부채 평가입니다. 기업 부채요. 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달러로 빌려온 돈이 많습니다. 회계 장부에는 이 달러 부채를 연말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 바꿔서 기록해야 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100억 달러의 빚이 있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환율이 1,520원이면 원화 부채는 15조 2천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 개입으로 환율을 1,460원으로 낮추면 부채가 14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잠깐만요. 그럼 단지 환율 숫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장부상 빚이 6천억 원이나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6천억이요? 이 6천억 원 차이가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 지표를 좋게 만듭니다. 네, 이게 주어지면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내년에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죠. 반대의 경우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죠.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이요. 두 번째 도미노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바로 BIS 비율입니다. BIS 비율?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숫자라고는 들었는데 환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은행들도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 이 달러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커집니다. 위험과 중치요? 그건 또 뭔가요? 갑자기 왜 자산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해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당국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가진 달러 자산 생각보다 위험해졌으니 이걸 담보로 예전처럼 돈을 많이 빌려주긴 어렵겠네요. 아, 즉, 같은 1달러라도
더 위험한 자산으로 평가해서 은행의 전체적인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네. 이 비율이 기준치 아래로 가면 은행은 대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마르고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게 됩니다. 기업과 은행의 명운이 걸린 문제군요. 그렇다면 국가 단위에서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세 번째 국가 채무 통계입니다. 아, 국가 채무. 네,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 역시 연말 환율로 원화 환산액이 결정됩니다. 환율이 높으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이게 되죠. 이건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국가 신용 등급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말 환율 관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방법은요? 이렇게 단기간에 환율을 떨어뜨리려면 우리가 가진 외환 보유고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다 실탄이 부족해지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직접 쓰는 건 가장 확실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로 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개입의 핵심 역할은 정부가 직접 나섰다기보다 국민연금이라는 비밀병기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이요? 우리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고요? 정확히는 개입이라기보다 자산 관리를 위한 활동인데 그 규모가 워낙 막대해서 시장의 개입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아, 국민연금은 약 8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해지는 간단히 말해 미래의 해외 투자로 벌어들일 달러를 현재의 유리한 가격으로 팔겠다고 미리 선물 계약을 맺는 겁니다. 미래에 들어올 달러를 지금 미리 판다. 그게 어떻게 지금 당장 환율을 떨어뜨리죠?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이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달러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곧 시장에 엄청난 달러가 풀리겠구나 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네. 마치 거대한 댐이 상류에서 수문을 열면 하류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처럼 미래의 달러 공급 약속이 현재의 현물 환율까지 끌어내리는 효과를 주는 거죠. 아, 외환 보유고를 직접 쓰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아주 세련된 방법이네요. 그렇죠. 정말 강력한 비밀병기네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면 왜 평소에는 안 쓰고 이렇게 연말에만 쓰는 거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전략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통화인 달러를 선물로 팔면 그 금리 차이만큼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아, 이건 확정된 손실입니다. 확정된 손실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미래에 팔기로 약속하면서 그 이자를 포기하는 셈이군요. 네, 그 포기하는 이자가 바로 비용, 즉 확정된 손실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해외 주식의 평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확실한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시장의 꾼들이 국민연금의 이런 패턴을 이미 다 읽고 있다는 겁니다. 패턴을 읽고 있다고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환율이 1,470원, 1,480원대에 도달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움직일 때가 됐구나 라고 예상합니다. 네네. 그러면 일부 투기 세력은 그때까지 환율을 일부러 더 밀어 올린 뒤 국민연금이 달러를 풀어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같이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마치 포커판에서 상대방의 패를 알고 치는 것과 같네요. 바로 그렇죠. 국민연금의 방어 효과가 사전에 소진되고 오히려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급한 불은 껐는데 이건 말 그대로 땜에 난 구멍을 손가락으로 잠시 막고 있는 격이잖아요. 네, 임시방편이죠. 그 손가락을 떼는 순간, 즉 1월이 되면 진짜 상황이 시작될 텐데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당신이 앞으로의 상황을 판단하고 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바람직한 낙관적 시나리오, 즉 계절적 안정입니다. 계절적 안정이라면 어떤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건가요? 보통 1, 2월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연말에 팔았던 물건 대금을 달러로 받아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려고 원화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아, 그렇죠. 연말정산도 있고. 네, 시장에 자연스럽게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이 계절풍 덕분에 정부의 추가 개입 없이도 환율이 1,450원에서 1,470원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야말로 연초 보너스 같은 효과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중립적 시나리오, 즉 불안한 균형 상태입니다. 이 계절적 효과라는 파티는 보통 1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아,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군요. 네, 그러면 시장은 다시 근본적인 문제, 즉 4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게 되죠. 맞아요. 그게 있었죠.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달러로 돈이 흘러가려는 근본적인 압력은 여전한 겁니다. 환율이 다시 1,480원을 향해 스멀스멀 오를 수 있고 이때 정부가 또다시 개입하면 시장은 정부의 실탄이 얼마나 남았지? 하면서 외환 보유의 감소 추이를 매섭게 지켜보기 시작할 겁니다. 의심이 싹 트는 단계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남았군요. 네, 비관적 시나리오인 방어선 붕괴입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여력도 소진되고 정부 개입도 힘을 잃으면서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1,500원이요?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그렇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특정 숫자가 무너질 때 개인들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며 투매가 쏟아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행동심리학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만약 그 1,500원이라는 선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 환율 방어 실패라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환율은 더 오르겠네요. 그렇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더 무서운 거요?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불안감에 원화를 내다 팔고 달러를 사재기 하는 현상, 일종의 달러 뱅크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외국인 자금 이탈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급격히 소모해서 방어하다가 실탕에 고갈되거나 아니면 환율 급등을 용인해서 수입 물가 폭등과 서민 경제 붕괴를 감수해야 하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숨이 막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즉 한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예측이 아닌 대비가 중요합니다. 거대한 파도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보트가 뒤집히지 않게 단단히 준비할 수는 있죠. 네, 대비?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음 5가지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당신만의 경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저만의 대시보드, 어떤 것들을 올려놔야 할까요? 첫째, 당연히 원달러 환율입니다. 머릿속에 2개의 선을 그어주세요. 1,490원은 경계경보, 1,500원은 심각 단계입니다. 경계, 그리고 심각. 둘째, 외환 보유액입니다. 매달 초에 발표되는데 한 달에 50억 달러 이상 줄어들면 주의 깊게 보고 10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면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방어 실탄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환율과 실탄, 두 가지는 알겠습니다. 또 어떤 걸 봐야죠? 셋째,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는지 봐야 합니다. 일주일 연속 매일 5천억 원 이상 순매도한다면 의미 있는 자금 이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넷째,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금리가 3.0%에서 3.5%를 향해 빠르게 오르는지 보세요. 시장의 불안감이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 관련 뉴스에서 전망 부정적, 등급 하향 검토 같은 단어가 보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대시보드를 보면서 위험 신호를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4가지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산 배분 재검토입니다. 자산 배분? 만약 당신의 모든 자산이 원화에만 있다면 모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30% 정도를 달러 예금, 미국 주식 ETF, 금과 같은 외화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0%에서 30%면 범위가 꽤 넓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안정적인 걸 선호하거나 은퇴가 가깝다면 10%에 가깝게,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싶고 투자 기간이 길다면 30%에 가깝게 조절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둘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달러가 필요하다면 환율이 제일 쌀 때 사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매달 월급날에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자산 분산과 분할 매수, 투자의 기본 원칙이 이럴 때 더 중요해지는군요.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셋째, 부채 구조 점검입니다. 만약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전환을 알아보고 불필요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비상자금 확보입니다. 비상자금. 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예를 들어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손해를 보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헐값에 파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생명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요. 단연코 레버리지를 이용한 외환투기입니다. 아, 투기. 네. 정부 개입으로 하루아침에 30원씩 움직이는 시장에서 개인이 방향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환율이 1,600원까지 갈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네. 지금은 공격적으로 돈을 벌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즉 방어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목표는 위기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12월 24일의 환율 급락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연말 성적표를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처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시장의 시험대는 바로 1월부터 시작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1997년 IMF 사태 같은 급성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고환율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만성적인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만성적 압박. 중요한 건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는 것도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균형 잡힌 시각과 철저한 준비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5가지 대시보드 지표와 4가지 행동 전략이 2025년에 어떤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정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나라의 모든 개인이 각자 저축액의 딱 10%만 달러로 바꾸기로 동시에 마음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떤 기관의 어떤 개입이 그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시장의 진짜 힘이 정부의 금고나 비밀병기가 아닌 바로 당신과 같은 수많은 개인들의 집단적 심리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